서울을 확 뒤집겠습니다. 혼란의 시대, 분노하는 국민의 대변자 정봉주입니다. 90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어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성의 없는 수사와 성과로 최고의 특검이란 찬사를 받았죠. 하지만 미완의 수사로 남게 돼 국민들께 고개 숙인 특검팀, 못다한 이야기가 많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모셨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이종원 특별수상을 모시고 특검 못다한 이야기, 뒷이야기에 대해서 말씀 나눈 시간 마련했습니다. 3월 7일 화요일 정봉주 품격시대 시작합니다. 모든 혐의의 중심에는 박 대통령이 있음을 분명히 했는데요. 사상 최악의 국정농단 사건을 맡아 역대 최고의 성과를 낸 박영수 특검팀. 꼭 한번 만나고 싶다는 열화 같은 성원에 품격시대에서 어렵게 모셨습니다. 박영수 특검팀의 에이스 특별수사관, 박영수 특검의 오른팔 이정원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정원입니다. 딱 가오가 특별검사 같아요. 예. 자, 그리고 이제 물 빠질 때 됐죠. 헌재 특검 전문 변호사 노영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좀 아쉽죠. 아니요, 괜찮습니다. 물 빠질 예. 때가 됐으니까. 근데 어제 무슨 찌라시가 돌았다고요? 예, 어제 예. 그 헌재 탄핵 그 결과와 관련한 찌라시가 하나 돌았는데요. 예. 각하 두 분, 그러니까 재판관이 8분이잖아요. 각하 2분, 뭐 기각 3분, 인용 3분 이런 식의 결과가 나올 것이다. 예. 라는 내용으로 그 소문이 돌더라고요. 오늘 방송 보고 헌재에서 그렇게 결론 내면 어떡하죠? 글쎄요. 예. 이 변호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보람 있으시죠? 그렇죠. 뿌듯하죠. 어떻게 합류하게 됐어요? 특별수사관으로 합류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예. 박영수 변호사님이죠. 박영수 특검하고는 제가 한 5, 6년 전부터 같이 일을 했고요. 같은 법무법인에서 같은 형사팀에서 같이 일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특검님 임명되면서 박영수 변호사님이 남아라, 준비해라 이렇게 하시니까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예. 제가 하나 첨언해드리면은 예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사업이사를 이정원 변호사가 했거든요. 사업이사. 예, 제가 그때 대변인 하고 있을 때였는데 예. 그때 그 박영수 변호사님이 그 세금 지자체 낭비 특별위원회라고 대한변협에서 만든 그 위원회가 있어요. 예. 그 위원회 위원장이셨고 그 일을 이정원 변호사가 거기 밑에서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일을 너무 잘해서 예. 특별히 찍으셨죠. 아하. 예, 그래서 이제 사업이사면 그 손범규 변호사도 그 사업이사 출신 아닌가요? 네, 아마 그럴 겁니다. 예, 여러 부류가 있습니다. 예. 손범규 사업이사는 국회에서 공청회 할 때, 네. 이건 탄핵 사유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그건 최명성. 최명성. 네, 예, 죄송합니다. 최명성. 네, 최명성 법제이사. 법제이사. 예. 그거 좀 틀린가요? 사업이사하고? 네, 사업이사랑 법제사랑 틀립니다. 예. 네, 법제사가 상당히 높은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연으로 들어가셨는데, 네네. 어쨌든 이번에 특별검사 그 팀이 절반의 성공이라고 그랬고, 점수를 물어보니까 한 30점이다. 네. 이렇게 또 겸손까지 살짝 보여주시고. 30점. 글쎄요. 그러니까 전체 수사 대상 저희가 예. 각종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의혹들이 벌어졌었고 그 의혹이 있는 사건 중에 한 30% 정도만을 수사해서 저희가 기소를 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한다면 한 20점, 30점 이 정도밖에 안 되겠죠. 예. 근데 이제 수사의 의지 내지는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예.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한 8, 90점 주고 싶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특검 연장이 안 될 걸 전제로 그래서 저희가 1차 수사 목표를 잡고 조사에 임했었거든요. 2월 28일까지. 그렇습니다. 예.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했던 목표는 거의 한 70, 80% 정도는 70, 달성이 80%. 아니냐. 예.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우병우에 관련된 수사가 일부 미진했다는 부분, 그다음에 재산 관련된 조사들도 저희가 좀 여러 가지 그 제도적으로 미비된 부분이라든가 이에 있어서 완결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또 의혹이 많았던 여러 대기업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대기업들에 대한 수사까지 확대하지 못한 점은 매우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총론으로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처음 특검법이 통과될 때 그때부터 특검법이 너무 수사 대상이 광범위해갖고 좀
그 문제가 있었다. 이제 이런 지적을 좀 하셨는데요. 어, 원래 특검법이라고 하는 게 그 한 사건 원포인트 수사를 담당하는 게 특검법 아닌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원래 이전의 역대 특검법을 보면 그 하나의 단건 사건에 대해서 특검법을 발의하고 예. 그것도 특히 그런 사건들이 검찰 측에서 그 수사가 적절하지 않다거나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이제 그 특검법을 발의해서 특검이 수사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예.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건의 수가 너무 많았습니다. 너무 많았죠. 그러니까 이게 과연 특검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건인지 이거에는 의문이 있죠. 그러다 보니 기존의 단건 수사에 적합하도록 만들었던 특검법으로는 수사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장애물이 많이 있었습니다. 에러도 이번 많았고요. 특검법을 만든 게 기존의 여야가 합의해서 있는 상설특검법의 큰 테두리 안에서 만든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상설기구화 돼가지고 뭔가 조직을 통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예. 예를 들면 이제 공수처라든지 아니면 상설특검이라든지 이런 기구가 만들어져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충분한 인력을 이제 지원을 받으면서 예. 그렇게 수사를 해야 충분한 성과가 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준비기간 20일 있었고요. 네. 준비기간 와중에 또 특별수사본부가 수사를 계속 하고 있었잖아요. 네네, 그럼 그렇습니다. 준비기간 20일 동안에 우리 특검의 목표는 어디까지 가겠다? 이런 목표 설정을 좀 해놨었나요? 아까 수사 대상을 주로 뭐로 하겠다? 우선 이제 가장 의혹이 있었던 부분이 이제 그 검찰에서 강요죄 이런 걸 기소를 했지만 최순실 씨를. 대해서 예. 그 부분이 과연 뇌물이 아닌가 그리고 그걸 뇌물죄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 여러 가지 언론 또는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이 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뇌물에 해당되는지에 관련해서 일단 한번 추적하고 밝혀봐야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 최순실 뇌물죄 이미 특검에서는 네. 강요죄로 검찰에서 검찰에서는 그렇습니다. 강요죄로 예. 기소를 해놓은 상태고 네, 예. 뇌물죄. 네네. 예. 그러고 이제 그와 관련해서 이제 그 관련 대기업 수사를 어디부터 시작을 해야 될 예. 것이냐. 예. 이제 이 뇌물 이제 사실 그 당시에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그 돈을 그 돈을 냈던 여러 가지 그 대기업들이 기업들이 있었는데 예. 이제 거기에 관련해서 이제 뭐 대가 관계라든가 부정한 청탁이라든가 이와 관련해서 굉장히 의혹이 많았던 여러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기업들 중에서 어떤 기업부터 수사를 해야 될 것인지 뭐 이거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었고요. 뭐 그다음에 또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당시에 청문회가 같이 진행됐죠. 예. 그 청문회 진행되면서 아마 그 국민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불편한 분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와가지고 모른다, 예, 그다음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 예.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문제가 되었던 이제 뭐 예를 들면 김기춘, 뭐 우병우, 뭐 이런 분들에 대한 수사도 또 아울러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그 첫 번 그 수사는 일단 그 정도는 우선 먼저 해결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근데 거기를 목표를 잡고 일단 있습니다. 최순실 씨의 뇌물죄가 첫 번째 타겟이었다. 첫 번째 목표였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순실 씨가 자백할까 봐 고민을 하고 있었다고요? 그게 무슨 뜻이죠? 이제 이게 그 다른 사건과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이 사건 저희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이미 일정 부분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이미 기소를 해놓은 사건을 저희가 이어받아 수사를 하게 된 예. 상황이었죠. 근데 이제 최순실에 대한 강요죄 부분은 그러니까 그 법률 용어로 공소사실의 동일성 인정되는 범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즉 무슨 말씀이냐면 그와 동일한 사건의 경우에는 재판이 확정되면 일사부재의 원칙상 더 이상 수사를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강요죄의 부분하고 뇌물죄의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공소사실이 동일한 범위에 해당된다라고 예. 하는 것이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네, 한 건의 범죄 행위인데 그렇습니다. 예. 기존의 검찰에서는 그 특수본에서는 네. 이미 강요죄로 기소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면 예. 다시 뇌물죄로 기소를 할 수가 없다. 네,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 사실들인데 그렇습니다. 기소를 못하는 건 아니고 예. 기소는 할 수 있겠지만은 네. 여기서 지금 이 변호사가 말하는 거는 예. 기소를 못하냐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재판으로 강요라고 하는 것을 최순실 씨가 인정해 버리면
재판이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다시 똑같은 절차를 못하도록 되어 그러면 있는 거예요. 일사부재리 원칙. 예,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오, 예. 그래서 그래서 재판이 진행되다가 네. 최순실 씨가 자백으로 그냥 끝내버리면 예, 제가 강요한 거 맞습니다. 그리고 항소를 안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검사는 항소할 이유가 없죠. 자백해버렸으니까. 그러네. 근데 최순실 씨는 본인이 그냥 인정했으니까 항소를 안 하면 확정이 되잖아요. 예. 확정되고 나면 다시 똑같은 범죄 행위에 대해서 다른 이름으로 기소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 당신이 이 건에 대해서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형이 그렇습니다. 확정됐기 예, 때문에 예, 예. 다시 뇌물죄로 기소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그래서 예전에 검찰이 그런 식으로 좀 봐준 예가 있어요. 예를 들면 A라고 하는 사람이 범죄가 큰 범죄명으로 원래는 기소가 돼야 될 건데 한 건인데 같은 건인데. 네, 같은 내용이죠. 예, 같은 근데 내용인데. 작은 범죄명으로 먼저 아예 평을 확정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아무리 큰 건으로 이 사람 처벌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이미 재판이 끝났으니까. 그 사건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혹시 될까 봐. 야, 걱정을 근데 했다는 수사를 거죠. 하면서 그러니까 자백을 할까 봐 걱정을 한다? 이런 거 사실 모르고 있었던 일 아니에요, 우리가. 아이러니하죠. 예. 최순실 씨한테 고마워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저희 조마조마했습니다. 아, 진짜 조마조마했어요? 네. 아, 물론 이제 그게 인정됐을 경우에 뭐 여러 가지 사회적 파장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예. 그게 또 대통령에 대한 좀 어떤 그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예. 설마 했죠. 설마 자백을 하겠냐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리적으로만 따졌을 경우 만약에 자백을 해서 그 1심 재판이 확정돼 버린다면 예.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최순실에 대한 뇌물죄 수사는 불가능해진 불가능한.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에 따라서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수사, 삼성에 대한 수사 이렇게 확대할 수가 없게 될 수 있다. 예.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법적으로 고민을 했었고 그쪽의 변호사하고 수싸움이 붙지 않았나요, 이 문제 갖고? 그쪽 변호사는 이런 전략을 생각 안 했나요? 아마도 거기까지 생각 못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특검팀 머리가 더 좋았다. 그리고 저희 쪽에서는 그것 때문에 이제 저희가 그 이미 특수본에서 기소한 사건에 예. 저희가 공소유지에 관여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논의들도 있었죠. 그런데 특검법에는 공소유지에 관여할 수 없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초창기에는 그거 갖고 좀 초조하긴 하셨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최순실을 뇌물죄로 기소를 하고 네. 여기에서 대통령과의 연관성을 찾아야 되는데 네, 그게 그렇습니다. 최종 목표인데 그렇습니다. 중간에서 한 7분 응선에서 끝날 수 있을까 봐.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혐의자가 예. 뇌물죄로 처벌을 받지 않는데 수사를 확대한다는 건 또 그 공평의 원칙을 좀 반할 수가 있고 필요적 공범 원칙 때문에 그런 그렇습니다. 것도 있죠. 뭐라고요? 필요적 공범이잖아요. 뇌물이라고 하는 거는 예. 준 사람이 있고 받은 사람이 있어야지 그렇죠. 성립이 되는 거니까. 예. 대통령하고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똑같이 받은 사람으로 취급이 되니까. 예. 그래서 삼성은 준 사람이 예. 됐고. 근데 최순실 씨가 만약에 뇌물이 안 되고 강요로 끝나버리면 뭐 뇌물은 아무도 안 되는 거죠. 삼성도 그렇게 했고 강요로 끝났으면 삼성도 피해자 삼성은- 코스프레로 끝난 얘기네요. 삼성 너무 좋아했겠죠 그러면. 근데 아마 그 전까지는 최순실 씨랑 이게 얘기가 안 된 것 같아요. 그 얘기 들으니까 섬뜩하네요 지금. 내부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했었습니다. 예. 그 최순실 씨한테 절대 자백하지 마라. 그런 운을 좀 띄워줬나요? 아니 뭐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뭐 불러도 안 나오는데. 아, 그랬었죠. 계속 안 나왔고. 네. 그 다음에 이 특검법이 이제 전체적으로 전체 한번 좀 정리를 좀 하고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네네. 자, 그래서 최순실 씨 뇌물자가 목표였었고. 네. 그럼 진행되는 와중에 블랙리스트 이런 건 예기치 못했는데 좀 얻어 걸린 측면이 있는 거 아닌가요? 사실 그렇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문체부에서의 내부 제보도 상당히 있었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와 관련된 여러 뭐 유진용 장관의 진술이라든지 예. 그다음에 또 청문회 과정에서 또 그런 진술들이 막 튀어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블랙리스트에 대한 수사가 탄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럼 몇 팀에서 했죠, 블랙리스트는? 블랙리스트가 2팀. 예. 왜 여기다 물어봅니까? 여기 특검입니까? 예. 이 팀에서.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수사가 이렇게 진행이 그러니까 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그러면 이 부분은 혹시 특검의 수사 대상의 범위에 해당되느냐? 그러니까 특검법 2조에 보면 1호부터 15호까지 특검이 수사할 수 있는 대상 범위를 정해놨습니다. 정해놨죠. 그러니까 특검은 그 범위 이외의 사건을 조사를 못해요. 그리고 그렇게 수사한다 그러면 그 자체가 위법 수사가 되는 것이고요. 그걸 통해서 얻은 증거들도 증거 능력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제
실컷 수사를 해놨는데 이거 자체가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면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 문제 갖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예.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닌데 왜 블랙리스트 수사냐 하면서 구속영장 청구했을 때 항의를 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의 제기를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기각되지 않았나요? 예, 그러니까 원래 이전에 그 김기춘 기타 등등에 대한 그 압수수색 영장을 처음에 이렇게 예. 그 신청을 했는데 아. 일부 보정 요구가 나오든지 기각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를 봤더니 그 특검법 2조 15 이제 5호에 보면 예. 그 특검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관련 사건이 규정이 있죠. 그러면 예. 이 관련된 사건임을 소명하라 하는 것이 이제 그 영장 전담 판사의 요청이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관련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해석 문제가 생겼던 것이죠. 예. 뭐 특검법 내부에서는 뭐 충분히 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관련된 사건이라고 저희는 이제 보고 수사를 했는데 이제 그 부분에서 뭔가 약간 제동이 걸리니까 브레이크가 걸리니까 이 부분에 조금 더 저희가 더 연구를 했었습니다. 예. 그랬고 블랙리스트 수사는 이후에 이제 이런 내용을 알았는지 김기춘 전 실장이 이건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특검법상 이제 그 부분을 다투는 이의 제기하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법원에 이의 신청을 했었고 법원은 함의적 범위 안에서 관련성 있는 사건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쓰면서 블랙리스트 사건도 관련 사건에 해당된다. 그래서 수사 대상 범위에 해당된다라고 해서 논란을 정리를 했습니다. 예. 노 변호사님, 네. 그 특별수사본부에서 넘기면서 너무 이제 이게 한 4개월이 한 400년은 흘러간 것 같아요. 너무 사건이 많아갖고. 네, 맞습니다. 진짜 언제 수사했었는지 그러니까요.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이 얘기 기억나세요? 정호성 비서관 핸드폰에서 네. 녹음 파일이 나왔고 네. 음성 파일이 나왔고 이 음성 파일을 서너 개만 들어봐도 깜짝 놀랄 것이다라고 하는 네, 기사가 맞아요. 나왔는데 검찰은 부인을 했고. 네, 그때 그랬죠. 그때 10초만 들어보면은 뭐 대한민국이 예. 난리 날 거다 이런 식으로 말했었었죠. 예. 이 얘기가 사실이었나요? 아니면은 그냥 유머였었나요? 루머였었나요? 유머가 아니라 루머. 아, 깜짝이야. 아니, 그런데 이제 그 관련되는 들어보셨어요? 예, 들어봤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10초 만에? 그러니까 그 뉴스가 너무 자극적으로 흐르다 보니까 음. 사실 이제 아마 그게 사건 초기에 들었으면은 아마 덜 놀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놀랐을 거예요. 아, 사건 초기에 들었으면? 네. 근데 이제 사건을 저희도 조사를 하다 보면 그다음에 또 각종 뉴스라든가 언론에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정말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그 의혹들이 이제 예. 이렇게 제시가 되지 않았습니까? 또 일부는 또 사건의 상당 부분은 또 인정이 저희가 이제 예, 확인하고 도움이 됐고 있고요. 또. 예, 예. 도움이 되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이제 갈수록 이제 센데 적응이 된다고 그런가요? 나중에는 그 정도는 뭐 충분히 할 수 있겠다 하고 이렇게 쉽게 스무게 하더라고요. 뭐 하다가 이제 사실 특검 수사를 하면서 주말 촛불에 나오는 시민들의 숫자, 이 열기 이런 거 신경이 안 쓰이진 않았죠. 아무래도 신경이 안 쓰이진 않죠. 예, 신경이 쓰입니다. 특히나 언론에서 예. 또는 뭐 그 특검 앞에서 당장 이제 그 탄핵 찬반 시위가 벌어지거나 그건 이제 중반 넘어가서 1월 말 2월 초쯤이었었죠. 그렇습니다. 예, 뭐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특검 쪽에 신경 안 쓸 수가 있나요? 예, 밖에서 스피커로 계속 소리가 들리고 예. 창문 열어놓지 못하고 당장 불편하니까. 특검 이 파견 검사, 특검 보 이제 이 팀이 네, 냉정하게 사건을 들여다봤을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런데 어쨌든 사람들이 모인 집단인데 네. 11월 중순 이때쯤 되면 이제 100만이 넘었단 말이에요. 그 집회 나오는 네, 분들이. 네. 그분들이 언론을 보고 정말 이럴 수가 없다. 이게 나라냐라고 하면서 심지어는 대통령 하나 뽑아놨더니 무슨 편의점이냐 1+1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이제 거리로 시민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수사 과정에서 정말 이럴 수가 있을까? 이렇게 공분을 느끼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나요? 제가 이제 그 아무래도 예. 특검에서 직접 수사를 또 담당했었고 예. 또 관여했던 입장에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 제가 사실 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예. 또 일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말씀하시라고 나왔는데. 또 일부는 아직 그 기소되지 않은 뭐 대통령도 예. 그렇고 기소되지 않은 또 피의 사실이 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뭐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만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소되어 있는 사건보다 국정농단이든 각종 기업의 인사 그 농단이든 예. 인사 개입이든 그런 것들은 매우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특검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 광범위하게. 그래서 언론에 확인이 된 것만 언론에 노출되거나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지만 그 내용이 훨씬 깊고 광범위한 것으로 확인을 했다. 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언론에 보도된 것보다 또 훨씬 더 충격적이라는 얘기 아닌가요? 예, 그런 부분들도 있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부분 중에 저희가 이제 그걸 충분히 기소를 해서 입증을 해 재판에서 유죄를 받기 위한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뒷받침하는 증거까지를 확보를 해야 예. 그래야 저희가 이제 그걸 기소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소 전까지는 그건 피의 사실이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로 들여다보기도 했고 또 확인도 했던 팩트들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방송에서 다 말씀 못 드리는 그렇죠. 건 아쉽게는 자, 일단 최순실 씨는 기소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최순실 씨 기소했고, 그다음 삼성 이재용 씨 기소했고, 네. 우병우 전 수석 기소 못했고, 네. 요 기소된 분들 혐의를 중심으로 좀 얘기를 좀 해보시죠, 그러면. 네, 네, 그렇게 하시죠. 대통령은 아직 기소를 못했죠. 네. 할 수가 없죠. 네. 불소추의 특권이 있으니까 일단은.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최순실 씨 결국은 이제 이재용서부터 풀어나가야 되나요? 최순실 씨부터 풀어나가야 되나요? 전체 얘기를. 우선은 최순실 씨부터 풀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최순실 씨가 삼성과 관계되어 있는 상태에서 433억 때문에 결국 이재용 씨가 구속이 됐잖아요. 네, 네. 그 과정에서 저쪽에 방언 올리는 우리는 강요다. 이게 앞으로 이제 재판 때도 계속 나올 거 아닙니까? 네, 네, 네. 그리고 대가성 아니다 이거. 네. 강요돼서 권력이 저렇게 서슬퍼르게 살아있는데 네, 네. 어떻게 피하겠냐. 예.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단순히 강요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강요죄로 이미 특수본에서 기소를 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뇌물죄. 뇌물로 볼 만한 부정한 청탁이랄지 대가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라고 할 만큼의 저희가 증거를 확보했고요. 했기 때문에 저희가 기소를 한 것이죠. 예. 네.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와 관련된 부분은 향후 이제 재판이 벌어지면서 그러니까 실제로 그 강요죄로 기소했던 특수본 이미 기소했던 사건들 중에서도 그 그러니까 공소장 이외에 그 재판정에서 각종 증인들이 하는 증언들 보면서 아마 국민들께서 깜짝깜짝 놀라신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예. 그걸 통해 또 아마 또 새롭게 밝혀진 부분도 굉장히 많을 것이고, 그러니까 또 그 수사 로직상 또 저희가 카드로 또 갖고 있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그런 구체적인 내용까지를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예. 네. 근데 제가 지금- 하나 첨언을 하면 예. 오늘 첨언하러 나왔는데 지금 그 검찰 특수본에서 최순실 씨에 대해서 강요죄로 하고 대통령에 대해서도 뭐 제대로 뇌물 못하고 특히 이재용 삼성 부회장 등에 대해서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예. 예를 들면 안종범 수첩 같은 것들이 그 당시에는 안 나왔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뭐 대가성 있는 청탁 같은 걸 하고 또 그로 인해서 이 순환 구조를 따라서 대통령이 뭔가 행위를 해주고 이런 구조가 지금 특검에서는 나왔지만 예.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검찰 특수본을 수사할 때까지는 그것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사실은 나오지가 않았었죠. 안정범 수첩 39건 이런 것들이 네. 나오지 않아서 독대 자료에서 정확히 무슨 말이 오고 갔는지가 나오지 않았었고 예. 그 그게 이후에 1월 20일 전후였었죠. 네네. 예. 그러니까 그 이후에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그러니까 삼성이 물산하고 모집 간의 합병 이후에 어떤 식으로 특혜를 입었는지에 대해서 그때까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못했었던 건데 이번에 이제 특검에서는 그 이후에 나온 것들에 대해서 가지고 증거를 만들어서 제출했기 때문에 이게 좀 뇌물죄로 다시 전환이 가능해지는 그런 성격이 있거든요. 예. 자, 중요한 게 1월 19일 날 영장이 기각됐고 2월 17일 날 영장이 청구하면서 영장이 발부가 됐단 말이에요. 네. 그 두 사건 사이에 결국 433억이 뇌물일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법원에서 받아준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그렇죠. 예. 일차적으로 사실 다른 사건도 아니고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게 영장을 발부한
할 정도가 됐다고 한다면 예. 법원에서도 상당 부분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를 예. 전제로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을까 음. 생각이 되고요. 잠깐만요. 19일 날 영장 발부될지 기각될지 몰랐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 특검 내부에서는 예. 굉장히 자신 있게 생각을 했습니다. 충분히 이 정도면 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 그리고 왜 안 됐어요, 근데? 만약에 글쎄요. 서 나오고 수첩 안 나왔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 법원의 판단이니까 예. 사실 그거에 대해서 글쎄 예를 들면 그 구속영장이라고 하는 거는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구속을 해서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수사를 더 해보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영장이 안 나왔으니까 내부적으로는 그러면 그냥 영장이 안 나온 대로 뭐 불구속 기소하자. 불구속 기소하자 뭐 이런 그 논의도 있었지만 그 삼성에 관련된 수사가 되게 중요했던 거는 다른 대기업들에 대한 수사보다 굉장히 수사가 특수본에 많이 되어 있었고 그와 특수본에서 그렇습니다. 예. 그러고도 이후에 또 새로운 관련 그 증거라든가 증언들이 또 많이 나왔고 더 추가적으로 더 예. 많이 확보가 됐고 이제 이런 이걸 통해서 전체적으로 이게 뇌물죄가 충분히 되겠다라고 하는 그 판단을 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그 각종 증거들을 더 보완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전체적인 기업 수사, 특히 뇌물 수사에 대한 기본 틀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틀을 가지고 이후에 나머지 대기업들도 기본적인 이 프레임을 가지고 앞으로 수사할 수밖에 치고 들어가면 없을 되겠구나. 겁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따라서 그런 틀을 전체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예. 또 혹시 그래서 앞단에서도 이제 그 1차 영장 기각되고 나서 뭐 다른 대기업 수사로 넘어가자는 등 뭐 이런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검 내부에서는 다시 영장을 치자. 예. 예, 다시 좀 더 단단하게 뭔가 우리가 여기서 그 영장이 기각된 것이 만약에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은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들을 보다 더 보완하고 예. 탄탄하게 준비를 더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예. 수사를 더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돼서 이제 계속 더 수사를 하고 예. 영장 제청을 하게 된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네. 노 변호사님, 네. 헌재를 객관적으로 보는 입장에서 39건 수첩 안 나왔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헌재를 특검을 아니 특검을 네. 아하 그러면 어하고 알아들으세요 그냥. 헌재하고 특검 왔다 갔다 해 죽겠어. 근데 이제 39건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요. 예. 상당히 그 객관적인 증거로서 증거 가치가 상당히 높은 것이거든요. 또 그렇게 증거 가치가 있으니까 감춰놨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만약에 그게 나오지 않았다면 어쩌면 이번에 2차 영장도 혹시 발부가 안 될 수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도 사실은 조금 해봤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특검 내부에서는 자신했다라고 했었는데요. 1차 영장 청구했을 때 기각이 된 것에 대해서 처음엔 납득을 못했다가 다시 심기일전 해가지고 한 거거든요. 근데 박영수 특검이 어제 예. 보도를 하면서 보고를 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어제가 아니라 지난번에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했는데 뭐라고 말했냐면 1차 영장 청구했을 때 기각이 안 됐더라면 법원에 가서 재판하면 무죄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증거가 더 예, 보완이 예. 안 됐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만약에 오히려 잘 됐다. 그렇죠. 그래서 그 수첩이 어허. 없었다 그러면은 아마도 영장이 발부 안 됐을 가능성도 조금 있고 예. 또 재판에 가도 특검이 그렇게 승소를 기대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거든요. 의미 있는 얘기네요. 그 얘기가. 네, 그러니까 박영수 특검이 그때 이제 특검이 끝나고 28일 예. 끝나고 기자간담회를 이제 어떤 중국집에서 했는데 예. 그때 당시에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19일 날 그냥 영장이 발부가 됐으면 요쯤 갖고 재판했었으면 그렇죠. 예. 공소 유지하는 과정, 재판하는 과정에서 깨졌을 수도 있을 그렇습니다. 터인데 예, 예. 오히려 잘 됐다. 이때 기각이 되면서 보완하고 39건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이젠 재판 한번 해볼 만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39건이 왜 나왔냐면은 그 블랙리스트 수사하다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요, 그거는 박채윤 씨 수사다 나왔어요. 그건 제가 더 잘 알죠. 저기서 고개 끄덕거렸는데. 그래요? 아닌데 그 박채윤 씨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19일 날 기각되고 네. 조금 풀이 죽어갖고 탁 하고 뭐 소주 한 잔 마실까 그러려고 그랬는데 금주령 내려서 소주 못 마셨잖아요. 집에서 혼자 몰래 마셨어요? 말려 들어가지 마시고 제 질문에 대답하시죠. 술을 좋아하실 것 같은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혼납니다. 아니 그래서 그때 정황이 예. 19일 날 기각된 다음에 그날 아침 7시에 회의를 했다고 하지만 언론에 나와 있는 건 특검 내부에서 고성이 오갔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내부에서 왜 이 미르 K 스포츠 재단 돈까지 다 이 뇌물로 해갖고 이거 기각되냐? 그냥 저쪽 코레스포츠
비덱스포스에 쏴준 78억만 하지 이런 논의와 이거 다 했었어야 되는 논의와 양쪽이 부딪혔다 그러는데 그건 사실인가요? 아 여기서 이제 고성이 오갔다는 말씀은 예. 커피를 타오냐 안 타오냐 이것 때문에 고소이 오간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사실 내부적으로는 그 토론이 굉장히 자유로운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검사님들 거기에 참여하신 검사님들이라든가 예. 실제 수사하셨던 검사님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자존심도 세시고요. 예. 그다음에 제가 아마 평생 만나본 그 독한 분들은 거기서 다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 그러니까 그랬던 분들이었기 때문에 또 고집들도 또 보통 센 분들이 아니겠죠. 예. 그래서 그 수사하는 과정 안에서 자기 입장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게 올바르다고 하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 자기 주장들은 굉장히 자유롭게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 목소리가 좀 커지기도 했지만 예.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다 이렇게 그 내용들을 다 취합해서 특검님이 정리를 해주셨고 했기 예. 때문에 뭐 그랬던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 39건이요. 하루 이틀 지난 다음에 이게 이제 그 삼성 재청구하는 방향으로 갈지 말지 한 일주일 동안 고민을 하다가 그 와중에 세월호 7시간을 다시 들여다보자 하면서 김용재 원장이 시술을 한 것 같은데 그런데 입을 안 열어? 그러니까 박채윤 회사쯤 하면 뭐 횡령이나 배임 정도 있을 테니까 한번 박채윤 그거 쳐보자. 거기서 의외의 성과가 나온 거 아닌가요? 저보다 더 자세하게 아시는 것 같은데 피해갈 수 없어요. 아니요, 확인해드릴 수 없습니다. 아니 근데 박채윤 그 집을 압수수색하고 네네. 그 음성 파일이 나온 거는 깜짝 놀랄 만한 일 아니었었나요? 그렇죠. 예, 그 부분들은 예. 예, 수사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예. 그리고 결국 그게 복선이 돼서 39건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예, 근데 그거하고 조금 다릅니다. 좀 그게 조금 아니라고 다른 지금 계속 말씀드려요. 예. 예. 노영희 제 변호사님 말이 얘기해 맞다는 보시죠. 거죠. 아, 예. 블랙리스트 하다가. 예. 블랙리스트 그럼 하다가 나왔다는 거죠. 블랙리스트하고 박채윤 씨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그러니까 그 전화 녹음해놓은 그것이 예. 나온 거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거요. 그게 예. 맞고요. 추석 그 설날 예. 추석날 뭐 예. 드리려고 그러는데 추석 이후에 주세요. 네네. 그 무슨 호텔 뭐 예. 그 말씀은 중식당까지 다 그 얘기해놓고. 말씀은 우리 정 의원님 말씀이 맞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업무 수첩 39건이 추가로 나오게 된 계기와 관련해서는 이제 블랙리스트 수사하다가 건진 그런 보물 창고들이 많았는데 근데 그 중에 하나였던 아, 그럼 우리가 박채윤 씨 집을 이제 언론에서 이렇게 추론했거든요. 우리 이 오른팔님. 언론에서는 박채윤 씨 압수수색을 하니까 음원이 나와서 예. 야 이렇게 되면 이거 빼박이 되는 거 아니냐. 안정범 수석에게 하니까 살려주십시오. 제가 보물을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해서 이제 청와대에 있는 걸 가져왔다라고 하는 게 이제 언론의 추정이었단 말이에요. 그거는 좀 다른가요? 예, 그거하고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아, 이거는 예, 아니 제가 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 또 하나, 예, 예. 그러니까 또 왜 이 부분이 조금 민감한 부분이냐면 그걸 입수 경위와 관련해가지고 현재 안정범 수석이 법정에서 증거 능력을 다투고 있습니다. 아, 저쪽에선 증거 능력이 예, 없다. 그렇습니다. 예, 우린 예. 있다.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뭐냐면 임의 제출하고 알겠네요. 본인은 그 안정범 그러니까 추가적인 수첩을 임의로 제출했다고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리고 거기에 관련해서 본인이 진술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재판 과정에서는 예. 이제 그게 그 취득 과정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취지로 증거 능력을 다투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거에 대해서 저도 예,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 없는 예, 부분인데 좀 양해를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은요 다 알아들었어요 이미. 그리고 여기에서 괜히 방송 좀 내용 좋게 하려고 얘기했다가 네. 공소유지에 정말 문제가 생기게 네, 되면 그렇습니다. 우리 이정원 그 변호사님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그렇고 수사 잘 해냈다가 예. 결국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 아니에요? 예, 예,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예. 저분들은 이쪽에는 검사 한 8명이서 그 공소유지를 하는데 네. 저쪽에선 30명이 기소됐고 1인당 5명, 1인당 한 10명씩 붙어 있으면 일단 변호사 300명하고 싸우는데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변호사들 아니에요. 아 근데 저희는 일당백이죠. 아, 그래요? 그러면 800대 300 해볼 만하네요. 예, 뭐 충분합니다. 예. 근데 지금 거기 남아 계신 건 아니죠, 지금은? 남아 있었으면 여기 이 자리에 못 있죠. 예, 남아 있진 않지만 네. 박용수 특검의 비선 실세로서 계속 일을 하고 있다. 아 그건 아니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2부 들어가면 이제 박근혜 최순실 공모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네, 네. 최순실 씨라고 하는 사람의 캐릭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해요. 네. 레이저로 쏩니까? 아, 직원들이 보고 뭐 이렇게 쓰러졌다는 얘기들이 뒷얘기들이 있던데. 예. 저도 예.
저희 직원들이 실제 쓰러졌어요? 직원들이 엘리베이터 타고 이제 올라가다가 예. 이렇게 서로 눈이 마주쳤답니다. 근데 갑자기 몸이 이렇게 인사가 90도로 자기도 모르게. 예, 자기도 모르게. 오. 그러고 그때 느꼈던 그래서 그 인사했대요, 눈- 안 했대요? 인사했답니다. 인사했대요? 예, 그러고 나서 그때 이제 그 눈빛, 그 서늘한 눈빛 때문에 다음날 몸살이 나서 2명 다 직원들이 굉장히 아파서 힘들어했거든요. 뭐 최순실 씨를 본 그분들이 네네. 이야, 뭐 보고 싶네요. 예, 그러고 그 이후에 제가 이거는 어떤 모 기자하고 얘기를 하던 과정에 그 얘기했던 건데 모 기자가 이제 그 최순실 씨가 이제 특검에 이제 조사를 받으러 들어올 때 앞에서 마이크를 이렇게 들었던 기자가 예. 그렇게 마이크 한 번 잡고 일주일 동안 출근을 못했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기운이 있을 것이다. 혹은 이 뭐 아버지 때부터 사이비 종교라고 하는 이런 선입견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요? 그건 제가 이건 뭐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이렇게 그냥 그런 일이 있었다. 뭐 그냥 이렇게 서로 돌아가면서 우스갯소리로. 근데 본 우리들끼리 하는 분들이 내용이죠. 서늘한 기운이 느껴진다 이런 얘기들은 해요? 네, 본인들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순실 씨 보고 싶죠? 한번 만나보고 싶네요, 진짜. 예. 아니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은 그렇게 따뜻한 기운이 느껴지는데. 정말요? 그럼 뭐 아닌 빨간 것 옷 입었잖아요. 아닌 것 같은데. 무슨 당하고 특별한 관계가 있으신가요? 아유, 저도 한번 사봤습니다, 옷을. 최순실 씨하고 장시호 씨 네. 이런 내용도 좀 궁금한데 재판 과정이나 이렇게 오다 가다가 두 분이 만났잖아요. 예, 가급적이면 그래도 이렇게 서로 스치지 않도록 저희가 배려를 했죠. 배려했는데 어쨌든 재판장 헌재에서도 만나고 만났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죠. 네. 장시호 씨는 이제 우리가 방송에서도 특급 도우미, 특급 귀요미 이 이제 언론에 나왔던 표현이에요. 네. 저희가 만든 게 아니고 실제 수사하는데 많이 도움이 됐나요? 예, 실제 수사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성격도 굉장히 밝고요. 예.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한테 아주 웃으면서 활짝 웃으면서 즐겁게 인사를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그러니까 사실 특검에서 조사받는 모든 피의자에 대해서 사실 본인들이 원하면 웬만하면 저희 쪽에서 다 배려를 해줬습니다. 배려를 했죠, 예. 뭐 아까 말씀드린 그건 제가 법무부 자주 다녀와봐서 잘 사실 압니다. 예, 누구든 아이스크림을 사달라고 했으면 저희는 사줬을 겁니다. 예, 근데 거기 조사받으러 오신 분들이 쉽게 그런 말씀 잘 못하시거든요. 예. 근데 그 장시호 씨 같은 경우는 뭐가 먹고 싶고 뭐 좀 사다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해맑게 웃으면서 얘기하니까 그럼 그걸 예비비에서 사줬나 아니면 개인 돈으로 사줬나? 다 개인적으로 뭐 거기 변호사들도 있고 그런데 개인적으로 가서 그 하나 예. 궁금한 게 있는데 이재용 씨는 왜 냉장고 문을 본인이 열었나요? 그거 어떻게 아세요? 그거? 아, 저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이재용 씨 같은 경우 굉장히 그 젠틀하다는 소문이 많았어요. 제가 직접 조사를 해본 건 아니기 때문에 냉장고 예. 열어서 뭘 먹는 예. 거 절도죄 아니에요? 추가되는 거 아니에요? 아, 이게 묵시적 승인이라고 있습니다. 양해에 대면 괜찮습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필요하시면 냉장고에 음료수 있으니까 드셔가면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조사하는 과정은. 예. 근데 이제 그런데 뭐 옆에 같이 변호사가 있으셨지만 이렇게 누구한테 시키거나 이런 분이 아니셨던 것 같고 본인이 직접 일어나서 꺼내서 그러니까 젠틀하기 때문에 뭐 그런 게 이런 거다? 아닌가? 예, 그런 게 아닌가? 그 얘기 왜 아닙니까? 이상한 얘기를 하세요? 아니 내가 궁금했습니다. 아니 보통 회장이면 누구로 시키는데 그러니까. 이재용 그 부회장 같은 경우는 전용기도 팔았잖아요. 팔았어요? 팔았죠. 그래서 제가 살라고 봤더니 좀 비싸더라고. 전용기도 팔고 어디 해외 출장 나갈 때 누구한테 가방 맡기지 않고 본인 직접 들고 이런 미담이 많이 있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 냉장고 그것도 삼성 냉장고였을 거 아니에요? 삼성이었어요? LG였죠. LG였던 것 같습니다. LG였어요. 내가 알잖아. 거기 들어가 보셨어요? 특검 사무실에? 저도 여기저기 다녔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젠틀하기 때문이라는 게 요점이네요, 그렇죠? 예, 이상한 얘기를 듣고 방송을 재밌게 만드시네. 예. 여러분은 지금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특별수사관 에이스라고 부르죠, 저희는. 그리고 한쪽에서는 박영수 특검의 오른팔이라고도 부릅니다. 이정원 변호사 만나고 계십니다. 한 발 더 깊이 들어가는 시사분석.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정봉주의 품격시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일부 해보니까 어때요? 좀 얘기 말씀하시면서 재밌어요? 네, 예. 좀 편해지네요. 아니 그리고 여기 우리 지금 댓글들 많이 샵 5400으로 댓글 좀 보내주시기 바라겠고요.
이 문자가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네. 댓글이 아니라 문자. 맨날 숨어서 댓글 달다 보니까 댓글을. 그런데 노 변호사님, 네. 특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면 궁금한 거 없어요, 특별히? 저는 뭐 대강 알아서 그렇게 궁금한 건 아니고 예. 궁금한 걸 제가 여쭤보면은 피의 사실 공표가 되기 때문에 또 못 물어보겠고 좀 그러네요. 아니 제일 핵심이 대통령과 최순실의 공모, 공동 지갑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번에 처음 나왔거든요. 그래서 공모해서 그다음에 경제 공동체 이걸 결국은 입증하느냐 입증 맞습니다. 못하느냐가 이 사건의 핵심 아닌가요? 그게 가장 핵심이어서 이정환 변호사가 특히 예. 그 부분에 집중을 하고 왔거든요. 최순실 씨의 국내 재산 파악과 예. 해외 재산 파악하는 팀이 있었었는데 그들을 총괄해서 어떤 식으로 수사를 했고 어떤 식의 어려움과 장애가 있었고 아하. 그걸 극복 못해서 이번에 그걸 못 집어넣고 이런 얘기들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건 피해 사실 공표가 아니잖아. 안 놓으니까. 근데 앞으로 수사 범위이기 때문에 그것도 얘기하면 안 되나요? 예, 많이 그거보다도 예. 예, 일단 그거는 피의 사실이라기보다는 사실 사실 확인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특검법 안에는 최순실 등 그 관련자들에 대한 어떤 재산, 예. 혹시 그 재산 의혹, 비리 의혹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는 항목들이 들어 있고 그래서 수사 대상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언론에서는 뭐 최순실의 재산이 무슨 몇 조다 예. 하는 이제 의혹 제기 보도도 계속 되어 있었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래서 이제 저희가 특별수사관 국내팀 5명, 그다음 해외팀 2분, 예. 그것도 역에 세 명이 예, 3분. 예. 그래가지고 그 역의 탈세 전문가까지 영입을 해서 회계사까지 영입을 해가지고 한 8분이서 이제 수사를 진행을 했죠. 예. 거기 물론 그 따로 그거 전체로 맞는 그 전체 총괄하는 그 수사관님은 따로 계셨고요. 예. 근데 이제 그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 안에서 여러 가지 그 한계에 부딪혔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최초의 이제 최태민의 재산 형성 예. 과정을 조사를 하는 과정 안에서 일부 이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서 이제 그 땅들이 이제 쭉 이렇게 나눠져서 팔려 나갑니다. 외부로.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추적들을 계속해 나갈 텐데 이게 명의만 쫓아가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결국 그 땅을 팔고 그걸 통해서 현금화를 시키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결국 계좌거래 내역이라든지 또 아니면 그 당시에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혹시 탈세라든가 이것 때문에 문제된 국세청에 소득 신고를 한 내용이라든지 예. 이런 것들을 저희가 그 자료를 받아야 어떤 일정한 조사라든가 분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이제 그거를 국세청과 금감원에 그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쪽에서 모두 거절당했어요. 협조가 안 됐습니다. 그쪽에서는 얘기하는 건 개인정보에 해당되기 때문에 오호. 영장을 받아오라는 건데 영장을 저희가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영장의 범죄 사실을 특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아무 범죄 예, 사실이 그렇죠. 없는데 예, 이거 갖고 그런데- 자료 달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 범죄 사실이라고 하는 게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1970년대, 1970년대 후반, 80년대 예. 이와 관련된 부분의 범죄 사실을 저희가 적시할 수가 없죠. 그렇게 쓴다고 하더라도 영장이 발부가 안 됩니다. 따라서 결국 그와 관련된 부분에 조사의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어요. 아, 예. 이게 중요한 포인트네요. 네. 예. 만약에 나중에 혹시나 다시 특검법이 발의가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입법적인 해결이 분명히 있어야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야 예. 최순실 재산, 예.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했다든지, 예, 예, 그다음에 예. 공동지갑, 경제 공동체 이 뿌리를 찾아 들어갈 수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쪽에서 그 형성한 혹시 불법 재산이라든지 예. 이런 부분들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서는 하여튼 그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일단 기본적인 전체적인 외곽 정도는 저희가 그려놓은 것 같아요. 기본적인 토대는 그러니까 더군다나 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예. 거기까지 전부 다 깊숙하게 조사할 수 있는 그 근데 한계는 분명히 전체적인 있었습니다. 아웃라인은 일단 네. 그 전문용어로 왁구는 짜놨다. 예, 그러니까 최초에 이제 최태민부터 시작된 예. 여러 가지 그 당시에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 계셨던 분들이 나이가 굉장히 많으십니다. 예. 또 언제 사실 돌아가실지도 모르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진술을 이렇게 이제 공적 조서 형식으로 저희가 다 또 확보도 했고, 아. 예,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그 재산의 전모를 밝히는데 분명히 기초 자료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이제 그 저희가 며칠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네. 결국은 최순실 재산
그리고 이제 이게 경제 공동체라고 한다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재산. 네. 그리고 이제 80년대 형성되는 과정. 이것이 범죄가 소명이 되면 특별법을 통해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재산 환수 특별법 뭐 이제 물론 이게 위헌적 요소를 좀 다퉈봐야 되겠지만 그렇게까지 만들어 갖고 그 재산을 환수하지 않으면 결국은 이 악의 뿌리는 부활한다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92년도 금융실명제 시행되기 이전까지도 추적이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은 이제 공문서 기록 형식으로 예를 들면 국세청에서 조사했던 자료 같은 경우는 국가기록원이나 뭐 이런 데 이첩돼 있을 수도 있고요. 예. 따라서 그 뭐 전체를 다 받기는 어렵겠지만 어쨌건 그 일단 저희가 요청했던 자료들은 그래도 금융기관이 갖고 있을 거라고 판단해서 요청했던 자료들이니까요. 야, 저 무척 중요한 포인트네요. 네, 되게 우리가 중요하죠. 보통 재산은 지금까지 추정만 했었고 어느 정도 있을 것이다라고 의혹만 했었는데 이 재산의 뿌리를 찾아간다. 그럼 뿌리를 찾다 보면 결국 공동지갑이라고 하는 것을 예. 다 밝혀낼 수 있을 그게 거 바로 아니에요. 이제 뇌물죄가 성립되느냐 마느냐의 가장 중요한 전제가 되는 건데 예. 그 전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수사를 많이 해놓고 이걸 마지막으로 확인하려고 지금 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안 줬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더 이상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게끔 만들어 놓은 지금 맹점이 있는 거죠. 이 상황에서. 예. 변호사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장충동 집을 팔아서 네. 삼성동 집을 샀다? 네. 그리고 그때 최순실이 그 집을 대신 그 엄마가 와서 집을 대신 샀다라고 하는 문제 하나. 네. 그다음에 옷값을 대납해줬다라고 하는 것. 네. 어쨌든 지금 공동지갑의 근거라고 하는 것을 그 두 개를 제시하고 있는데 네. 2007년도 대선 때 이 네. 문제가 그 논의가 됐었어요. 네네. 그때는 이제 친이 쪽에서 어디까지만 물어봤냐 하면 자 이게 그 다른 박근혜 당시 후보의 다른 실세 세력들이 있나 이 정도까지만 갔지 이 돈이 어디서 왔나 이런 등등까지는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때도 6억짜리 집을 팔고 어떻게 10억을 사면 4억은 어디서 왔습니까? 네네. 이걸 물어봤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이번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전체가 최순실의 재산, 박근혜 재산이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공인중개사까지 직접 불러가지고 예. 저희가 수차례 조사를 해서 일정 부분 저희가 확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그 집뿐만 아니고 예. 그 외에도 그러니까 저희가 현재로서는 다 밝힐 수 없는 그러니까 이후에 저희가 정식으로 기소가 된다면 방송 욕심이 있으신 것 같아. 다음에 또 나오려고. 예, 그런 부분이 있다. 예, 그런 거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아마 법정에서 일부 예. 또 그 아마 그 충분히 나올 겁니다. 예, 저도 저희가 이제 그 내부적으로는 그러니까 어느 범위까지 저희가 오픈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부적인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제가 또 그 방송에 나가서 또 잘못 얘기해서 현재 그럼요. 예. 특검 수사에 또 노를 끼칠 수는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조금 또 세월이 지나서 이와 같은 사건이 있으면 그때는 이제 예, 그러면 제가 속 시원히 그때 말씀드릴게요. 이제 수사관이 아니라 특검 보루 갈 그런 준비를 하고 계신다. 아니. 농담이고요. 네. 그런데 자 이제 공모 얘기를 좀 해봐야 돼요.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 박근혜 최순실 공모 해서 이 작업이 진행됐다. 특검에서 그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 부분도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특검에 그 공식적으로 보도한 그 자료 같은 거 보면 그러니까 최순실하고 수차례 계속해서 통화한 내역이라든지 예. 이런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그거 이외에도 특검 쪽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또 그 이외에 또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진술했던 분들에 대한 증언들을 확보하고 있지만 역시 예를 들면 저희한테 유리한 증언을 해줬던 분들에 대해서 상대방에서 또 그 증언들을 또 뒤집기 위해서 또 다른 일을 또 벌일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진술을 누가 어떻게 했다 하는 내용까지 그러니까 모든 걸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수사 저희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가장 조심하고 주의했던 부분이 그 수사기밀 누출이었고 예. 이것이 이제 이제 피의자들한테 넘어갔을 경우엔 대책을 세울 수 그렇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방어 논리가 그렇습니다. 만들어지고. 그것 때문에 사실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 일부 기소되지 않은 분들 계시고요. 그다음에 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또 이게 또
현재 검찰이 이거에 대해서 계속 또 수사를 할 예정이고 예. 그래서 그 부분들 아주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자, 제일 중요한 게 죄송스럽게 국민들의 공분이 있는 게 네. 저도 이제 우병우 수석 네. 국정조사 나오지 않을 때 제가 이제 국민 현상 수배를 해갖고 네. 그 셀프 수배자를 만들었거든요. 그래고 그냥 1,800만 원 정도 이렇게 이제 현상금도 모으고 그랬는데 예. 우병우 수사에 대해서 특검에 대해서 약간 색안경을 쓰고 보는 분들이 꽤 있어요. 네. 결국은 특검도 우병우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거 아니냐. 심지어는 윤석열 특검이 학교로는 6년 선배고 네. 그리고 연수원 기수로는 4년 후배인데 특수부에서 오랫동안 수사를 하면서 선배님 그러고 모셨던 우병우 수석을 과연 제대로 수사할 수 있었겠느냐. 이런 의혹의 눈초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병우 건에 대해서. 뭐 제가 개인적으로 여쭤봤습니다. 예. 네, 별로 안 친하시답니다. 아, 우병우 수석하고요? 예, 일단 윤석열. 윤 팀장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걸 떠나서 예. 사실 지금 이렇게 국민적 관심을 이렇게 받고 있는 사건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특별검사라고 하는 제도 자체가 예. 원래 이제 그 특별수사관들이 특검을 중심으로 특별수사관들 수사를 예. 하고 이 특별수사관들을 백업하는 방식으로 파견검사들을 받습니다. 예. 그래서 원래는 그 특별수사관들이 주도의 사건을 수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파견 검사들은 이걸 수사 보조해주는 역할이 그러니까 원래 특검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번엔 좀 바뀌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 이유는 일단 이게 워낙 이제 짧은 단기간에 수사 성과를 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 수사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거든요. 아무래도 특별수사관들 같은 경우는 변호사 출신들이 많기 때문에 예. 수사 전문가들이 아니죠. 그러다 보면 이제 수사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윤석열 팀장을 전체 수사팀장으로 없는 직책 아닙니까? 그렇죠. 원래. 없는 직책이죠. 예, 그래서 그게 거의 뭐 특검 보하고 비슷한 지위를 준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전체 파견 검사들을 총 지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한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래서 파견 검사들한테 힘이 실려서 이번 수사가 진행된 건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 부분이 지금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수사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도 분명합니다. 하지만 예, 우병우 건. 네. 그렇지만 이렇게 이번에 그 파견 검사들 각각의 대부분 특별수사관들을 1대1로 다 매치시켰습니다. 어허. 예, 이번 특검에서는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별도의 뭐 특별수사관들은 따로 조사를 한다기보다는 그 특별수사관의 상당수는 거의 대부분 현재 나와 있는 파견 검사들하고 거의 1대1로 매치되어서 같은 방에서 조사를 하도록 이렇게 구조가 짜여져 있었고요. 그다음에 특히나 또 그런 우려 때문에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조사를 시작할 때 별도의 전담팀을 만들었어요. 그때는 아예 수사 주도권을 특별수사관한테 주는 방식으로. 아, 파견 검사가 아니라 네, 어쨌든 예, 검찰 조직으로 돌아가야 될 사람들이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까지 해서 특별수사관을 전면에 내서 수사까지 진행. 영향력을 좀 배제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거는 이렇게 기호에 불과했다고 기호에 생각합니다. 불과했다. 다만 우병우 수사가 착수가 늦은 건 분명합니다. 근데 수사 로직상 법률 규정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특검법 2조 9호 10호를 보면 예. 대부분 규정이 어떻게 돼 있냐면 앞에 여러 가지 국정농단 사건들이 밝혀짐을 전제로 이 사건에 우병우 전 수석이 이 사건을 비호하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알면서도 모른 적 직무유기를 하거나 하는 것이 하나의 항목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거기서 우병우 수석 이름이 두 번이나 다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보게 되면 다른 국정농단에 대한 사건들이 선행적으로 조사가 돼야 되고 그에 대한 있었네. 결론이 나와야 비로소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가 사실 가능했습니다. 따라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는 뒤로 밀려올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재용 전 부회장에 대한 영장이 1차 기각되면서 다시 재청구를 하기 위해서 그쪽에서 일단 수사의 수사력을 거기다 그쪽에다가 수사력을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막상 이제 우병우 수사를 저희가 한 15개 정도 혐의를 잡고 여러 가지 제보라든가 제보는 한 100개쯤 들어와 있다고요? 제보는
예,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 제보 중에 사실 저희가 이게 팩트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 아닌 부분 다 정리하고 예.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라는 걸 중심으로 저희가 한 15개 정도를 준비를 했는데 그중에 일단 저희가 특검 수사 대상 범위에 해당되는지 이제 그게 예. 아닌 부분들이 를 제외할 수밖에 없었고요. 아하, 예, 15개 중에.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혐의는 있지만 그 부분은 저희가 조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배제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정수석으로서의 직권남용, 그죠? 직무유기 이와 관련된 부분을 조사하려고 하면 결국은 그 민정수석이 직접 시행하는 것보다는 밑에 있는 민정수석실에 있는 여러 행정관들이나 파견검사를 통해서 일을 진행을 할 겁니다. 이분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결국 특검 연장이 되지 않을 분위기다 보니 안 이제 나오죠. 카운트다운이 예.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분들은 현재로서는 참고인 신분에 불과한데 예. 참고인으로서 이제 소환을 하려고 해도 그분들이 여러 가지 이제 핑계를 대면서 이제 소환에 불응하면 특검으로서는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예. 예, 결국 그 부분에 대한 조사가 완결되지 못했던 부분, 이제 그게 저희는 이제 그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하고 그것이 발부되었다면 그 탄력을 받아서 거기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선후 관계를 좀 바꿔서 생각을 했죠. 예. 근데 결국 나중에 영장이 기각되는 걸 이제 나중에 다시 이제 거꾸로 저희가 이제 회고를 해보고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조사가 먼저 선행적으로 좀 되었더라면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을까. 우병우를 중심으로 한 그 외곽 라인을 먼저 수사를 네, 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네. 노 변호사님 네. 궁금한 게 있어요. 정호성 구속시켰단 말이에요. 문고리 3인방이라고 이미 권력 초반부터 소문이 나 있던 안봉근 이재만은 그렇게 구속시키기가 힘이 들었었나요? 혐의가 없었나요? 그들도 그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찾으면 찾을 수 있었을 텐데 그 처음에 이 사건이 불거졌을 때 대부분의 이 법조계에서는 정호성, 안봉근, 이재만, 정윤회까지 구속을 해야지 이 뿔을 뽑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돌았거든요. 근데 이번 특검 같은 경우에는 아주 확실한 거 아니면 사실은 어떻게 넘기기도 힘들고 함부로 액션을 취하기가 매우 힘든 상황인데요. 예. 정호성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문서나 기밀 자료 같은 것들을 넘긴 그런 증거들이 나와 있으니까 예. 그거 관련해 가지고 뭐 기소하거나 뭔가 하기가 좀 쉬웠지만 안봉근이나 이재만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행위가 그들의 이름으로 겉으로 드러난 게 진행된 게, 없었고 예. 그거 이외에 이번에 그 이영찬 행정관 같은 경우도 영장 청구했다 기각된 예를 그렇죠. 보듯이 예. 안봉근 이재만. 안봉근 이재만에 대해서 그런 안봉만이라 식으로 그래요. 그냥 둘이 붙어서 안봉만. 그런 식으로 했었다라면 오히려 더 모양새가 안 좋아졌을 가능성도 사실 있는 것으로 기각이 보여요. 됐으면. 그러니까 기각 여부를 떠나서 그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도 이걸 명확하게 그들의 범죄를 형법상의 어떤 이름을 지어서 의율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았고 예. 그것에 대해서 입증을 해서 뭔가 재판에까지 넘기기가 마땅치 않은 부분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정호성과의 그 차이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변호사님, 네. 이 국정농단 사태가 세상에 얼굴을 드러낼 수 있었던 시기는요. 네. 어찌 보면 2014년 11월 세계일보가 보도했을 때, 네. 그 보도가 나오고 난 다음에 이것이 이제 비선실세, 십상시 비선실세의 국정 개입, 네.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거로 보도가 됐는데 네, 네. 이걸 슬그머니 기밀 유출 하면서 이것은 국기문란이다. 이런 식으로 가이드라인을 주면서 그때 틀었단 말이에요. 이제 한간에 알려진 게 튼 것은 우병우 당시 그 민정비서관. 그런데 그때 정윤회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한단 말이에요. 고소를 하죠. 네네. 고소를 하니까 중앙지검에서 특수 2부와 형사 1부에서 이거 진짜 명예훼손 맞아? 정윤회하고 여기 털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압수수색합시다. 하니까 야 어떻게 고소인을 압수수색을 하냐 하면서 누른 정황을 특검에서 파악을 하고 있었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 당시에 이걸 누가 눌렀냐? 중앙지검 압수수색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법무부 압수수색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검찰, 김수남 검찰총장 압수수색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논의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런 얘기 있었나요? 그러니까 그 특검 내부에서 예. 지금 그런 논의를 말씀하시는 예, 건가요? 검찰을 대상으로 해갖고 압수수색 들어가야 된다. 뭐 그런 신정을 쳐야 된다. 우선 그러니까 이제
그 시청자분들도 국민 여러분도 그렇고 예. 답답하니까 그 뭔가 이제 빨리 무엇인가 이제 그 강하게 액션을 취하는 거에 대해서 답답하니까요. 예. 그렇게 아마 많이 희망을 하시고 그러실 겁니다. 근데 수사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 원칙이 있고요. 절차가 예. 있고 그다음에 순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예를 들면 이재만이나 안봉근과 관련된 분을 저희가 소환을 한다면 조사를 강력급적이면 한두 번에 끝내야 됩니다. 늘어지지 않게. 예. 왜냐하면 그분들도 한 번 올 때마다 이제 그 언론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는데 그 자체가 그분들한테 굉장히 또 피해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따라서 이제 그러려고 한다면 그런 분들을 한번 부르기 위해서는 사전에 그분들이 물어봤는데 이런 일을 했습니까라고 했을 때 나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라는 대답을 충분히 반박할 만한 증거들을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충분히 뭐 이렇게 됐을 거라는 단순한 개연성을 가지고 갖고는 소환해갖고.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이렇게 한 어떤 의혹이 있다라는 정도만 가지고 예. 당장 어디를 압수수색하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 특별수사나 그 수사관이나 아니면 검사는 없습니다. 또 그래서도 안 되고시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내부에서는 그런 논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 논의가 없었다. 네. 예. 그냥 설에 불과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우리들의 희망사항이었다. 희망사항이었고. 네. 자, 그리고 이제 궁금한 게 서슬퍼러던 박채윤 씨나 그다음 장시호 씨도 처음에는 국정조사 나오고 청문회장 나오고 그럴 땐 분노가 있었단 말이에요. 네네. 그리고 또 한동안 이제 이렇게 피해 다니다가 결국 뭐 잡히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이제 쉽게 얘기하면 무너졌던 시기 혹은 그분들이 수사에 협조했던 시기 요건 어느 때 그랬었나요? 특히 두 분 같은 경우 장시호 씨나 안종범 박채윤 씨 이런 분들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단 말이에요. 국민들은 박수를 치지만 예. 어쨌든 본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버티지 못해서 무너진 건데. 근데 대부분 특검에 소환되어 와서 예. 거의 대부분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특검에서 소환하기 전에 예. 충분히 사전 조사와 그 무너뜨릴 수 있는 증거나 증술들을 확보한 상태에서 이렇게 불렀고요. 그러고 나서 들이대면 그리고 대부분 그렇게 하면 대부분 무너졌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렇게 무너지면 곧바로 저희가 그러니까 이번에 다른 역대 특검보다 구속자가 많습니다. 그렇죠. 특히 이대 그 입시 비리와 입시 비리. 관련된 그건 뭐 부분에 탈탈 털었죠. 대해서는 굉장히 그 구속자들이 많은데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이분들이 이제 청문회 이게 사실 청문회가 그 특검 수사에 굉장히 또 그 도움이 됐던 건 분명합니다. 청문회에 가가지고 본인들이 일단 전혀 모른다 하는 위증들을 했고요. 그리고 실제 그걸 바탕으로 저희가 미리 조사를 하고 불러서 저희가 반박하는 자료를 내면 대부분 바로 그 즉시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부인을 하죠. 근데 이제 증거들을 하나씩 내밀면 이제 부인을 했거든요. 근데 그 얘기 자체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 자체가 이제 그게 결국 증거를 인멸하려고 한 우려, 그러니까 증거 인멸 우려, 그러니까 영장을 청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그 요건 중에 하나가 도주우려나 증거 인멸 우려인데 그렇죠. 앞에서 위증을 했고 그다음에 그 위증, 그리고 검찰 처음에 특검에 와갖고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부인하는 분들은 네. 이 증거를 인멸할 개연성이 있겠구나 이렇게 보이는 거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랬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특검에서는 뭐 적극적으로 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 질문할 거 네. 있는데 그 고영태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일각에서는 고영태에 대해서는 왜 특검에서 봐주고 그 사람이 지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대통령 측 주장이 이제 보통 그런 식이지 않습니까? 고영태가 이런 식으로 일을 만들어서 사실은 이렇게 올가매고 있는 중인데 왜 그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봐주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서 오히려 국민 영웅을 만드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특검에서는 고영태 씨를 몇 번 불러서 소환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뭐 나온 어떤 것이 있길래 고영태 씨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준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그 사람은 이 사건하고 관계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조금 대답을 좀 해주시죠. 잘하셨어요. 최순실과 관련된 주변 인물들은 대부분 그 최순실한테 거의 끌려다니는 입장이 거의 대부분 맞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의사결정을 거의 한 경우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즉 뭐냐면 모든 부분, 그러니까 그 최순실이 본인이 무엇인가 다른 얘기를 하거나 무슨 얘기를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자기 얘기만
하고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그런 관계들이었고요. 좀 난폭한 스타일이었었네요. 뭐 그러면은. 예, 다들 좀 어려워하고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뭐 외부에서는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뭐 특검에서는 아예 고영태를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그거는 특검 사무실로 이제 출입하는 걸 모니터링을 계속 기자를 하는데 고영태가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지 저희가 별도의 외부에 또 별도의 조사실을 갖고 있었고요. 그걸 통해서 그건 합법적인 조사실이었던 네,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그걸 통해 가지고 저희가 뭐 이른바 안가라고 했죠. 그래서 그런 데서 그 뭐 저희가 충분하게 그런 부분들의 조사를 진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또 고영태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특검 수사를 통해 가지고 중요 행위자를 잡는 것이지 예. 그 전인망식으로 밑에부터 전체를 다 문제를 삼는 것이 특검 수사의 그 기본 스타일도 아니고 그다음에 이게 박영수 특검의 스타일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그 수사에서 선의 굽다는 얘기는 가장 중요한 줄기를 잡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목표를 향해 치고 나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수사에서도 사실 고영태는 밑에 있는 일부 하수인에 불과했고 거의 대부분 시킨 일을 했던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분이 밖에 나가서 조금 뭔가 서로가 사이가 틀어진 상태에서 뭔가 좀 다른 이런 일을 해볼까 하는 뭐 이런 얘기를 사석에 했다고 하여서 그것만 가지고 고영태에 어떤 혐의가 있다? 이렇게 하기 좀 곤란하지 않았나. 노승일 씨도 마찬가지 케이스일 네,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제 헌재에서 탄핵 와중에 이게 그 정규제 TV에 나와서도 이제 대통령이 헌재는 출석하지 않고 네. 1월 1일 그다음에 정규제 TV에 나오는 1월 말쯤 해서 이게 아주 잘 짜여진 오랫동안 잘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엮인 것 같다. 그리고 그 핵심은 고영태가 최순실로부터 돈을 빼먹기 위해서 기획하고 있었던 거다. 이런 얘기가 흘러나올 때 특검은 어떤 분위기였었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영향은 받았나요? 아니요, 조금 어처구니 없다라고 판단했죠.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수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드러난 상황이 많고 예. 사실 저희가 수사했던 내용은 극히 일부만이 언론을 통해서 좀 보도된 부분이 이고 그다음에 실제로 저희가 그거 이외에도 더 많은 그 의혹 사건들에 대해서 사실 이게 모자이크를 맞춰다가 일부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글쎄 뭐 이거는 조금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의아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조금 황당하기도 하고 그랬죠. 별로 개의치 않았습니다. 자, 앞으로 특검 이제 공소 유지요. 아까 일당백이라고 했는데 그래도 쉬운 싸움은 아니죠. 네, 쉬운 싸움이 아닙니다. 쉬운 싸움 아니고 여기 파견 나갔다가 이제 돌아온 그 변호사분들 특별수사관으로 30명이 특별수사관으로 그 지원을 해갖고 특별수사관 역할을 했는데 본인들이 뭐 직접 이제 여기 특검팀에 지금은 이제 소속이 아니지만 공소 유지할 때 이렇게 뭐 개인적으로 또 돕고 이런 과정이 계속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렇게 하면 곤란하죠. 왜냐하면 그렇죠. 법적인 과정을 묻는 겁니다. 우선 이전까지는 이제 그 특검법 내에 이제 수사 기간 동안에는 그 뭐 특검보 그다음에 그의 특별수사관들까지 모두 다 겸직 금지 의무, 그다음에 영리행위 금지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검 기간 동안 그렇습니다. 그 수사 기간 동안요. 그리고 수사 기간이 종료되고 공소유지 체제로 전환이 되면 그러니까 단서에서 이제 그 규정을 해가지고 그 금지 의무, 그러니까 영리행위하고 겸직 금지 의무를 해제해 줬습니다. 근데 이번 특검만 유독 그 단서 조항이 없어가지고 겸직 금지 의무하고 영리행위 금지 의무가 계속 유지가 됩니다. 유지가 돼요. 따라서 변호사로 현업 복귀가 불가능합니다. 만약 특별수사관으로 그대로 남아 있으면 공소유지 팀에 남아 있으면 만약에 이제 그 규정이 그러니까 그 단서 조항이 있었다고 한다면 처음에 아마 특검보 인선을 할 때도 조금 더 쉬웠을 거예요. 그 그러니까, 규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검 수사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변호사를 복직을 해서 변호사 업무도 하면서 여기 도와줄 수 있는 이런 규정이 됐으면은 즉 뭐냐면 이 수사 기간까지만 본인이 희생을 하면 결국 공소유지 기간 이후에는 본인이 변호사로 복귀가 가능하기 때문에 하면서 서포트를 하면 되기 때문에 뭐 그런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그 인선을 하거나 이럴 때 훨씬 더 좀 이렇게 쉬웠을 쉬웠을 텐데. 텐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 특검보 후보 8명을 정하는데 굉장히 많이 애를 먹었습니다. 예, 그랬다 그러죠. 네. 예. 그리고 이후에 또 왜 하나 그렇게 만들어놨대요, 근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이와 관련된 부분이 공소유지와 관련해서 왜 중요하냐면 예. 여기에 들어왔던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특별수사관들이 각 검사실에 각각 붙어가지고 예. 같이 수사를 진행을 했거든요. 그렇죠. 따라서 이분들이 전력이 공소유지라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분들이 이제 다시 변호사로 복직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면 이분들을 파트타임 형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만약 네. 그 단순 그렇습니다. 조항이 예, 예, 있었으면. 예, 상근으로 그 전업으로 아. 해서 이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다시 그 원대 복귀를 하되 그 수사와 관련되는 그 그러니까 이게 재판이 진행될 때 그때 와가지고 몇 시간씩 와서 일을 좀 하고 관련되는 자료들을 챙기고 이렇게 하면서 의견서도 작성을 하고 예. 이렇게 하면서 공소유지에 도움이 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안 되네. 그러니까 이제 복귀를 이제 그러니까 이게 아예 특검의 공소유지 팀에 남든지 예. 아니면 복귀하든지 두 가지 선택밖에 없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 복귀를 한 분들도 사실은 이제 그 특검에 남는 분들이 현재 공소유지 예. 팀에 남는 분들 같은 경우도 상당한 희생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회사에서도 본봉도 다 따져봤어요. 예, 예를 들면 고용 변호사 같은 분들 있잖아요. 예.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뭐 3개월 정도는 양해를 해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근데 앞으로 최소한 7개월 예,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 이게 7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 또는 1년 반이 될지 알 수 없죠. 예. 다투는 이 재판 자체가 길어지고 또 그 피고인 수도 굉장히 많고 관련자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재판을 하다 보면 굉장히 오래 늘어질 수 있죠. 진행될 예. 수밖에 없습니다. 예. 변호사님, 네. 검찰로 넘어가서 수사가 제대로 우병우, 박근혜 대통령, 그다음에 나머지 기업들 수사가 제대로 될까요? 아니면 특검으로 다시 한번 특검 2기가 출범해야 될까요? 일단 특검 2기는 안 나올 것 같고요. 일단 두 가지 정권은 교체되는데요. 만약 교체가 그렇다고 된다면. 해서 이미 한번 끝난 특검을 다시 새롭게 하지는 않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건 아닐 것 같고 지금 질문하신 것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버전이 있죠. 예. 하나는 어차피 검찰 특수본에서 한번 다뤘던 거를 그렇게 해놨는데 다시 뭐 받는다고 해서 잘할까요? 못할 그런 버전이 것이다. 있고요. 예, 이런 예. 버전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아니다. 이번에 오히려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고 조직이 살기 위해서. 그렇죠. 특검에 비교하여 우리도 이렇게 잘할 수 있고 공정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검찰 특수본 2기가 정말 제대로 된 성과를 낼 것이다. 이제 이 두 가지 예측이 있는데 검찰에서는 두 번째 예측이 본인들이 지금 생각하고 지향하는 목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허.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첫 번째 예측으로 갈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는 게 맞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그 검찰 또 특수본에 촛불을 들어요? 예, 힘들어 뭐 죽겠어요. 촛불을 드는 거는 이제 제가 보기 좀 힘들 것 같고 예. 그거보다는 이제 검찰 특수본이 일을 정말 잘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검찰을 좀 지지해주고 믿어주는 그런 자세를 보이는 게 어떨까 예. 이런 좋은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영희 변호사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검찰총장이 대표적인 우병우 라인이라는 설이 있단 말이에요. 둘이 이제 뭐 그 상하 관계로 같이 일한 적도 있고, 네. 그리고 검찰총장 김순환 검찰총장은 2007년도에 이른바 이명박 쪽에 섰다는 설이 있고, 2015년 12월에 검찰총장 될 때 의아해했다. 그런데 됐다. 이 우병우가 작용한 거 아니냐 이런 설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뭐 검찰 내부의 인사 예. 과정까지 뭐 저희가 그러니까 우병우를 제대로 하겠냐? 우병우에 관련된 수사는 검찰에서 제대로 해야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결국 의지의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파견검사 20명이 그 특검에 파견되어 와서 그분들이 중심적으로 그 수사를 했고 그래서 예. 일정한 성과를 냈습니다. 아니 그분들이 검사들이에요. 예, 그분들이 검사 아닙니까? 그죠? 그분들 특수본에 다시 배치하면 되는 거네? 결국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냐면 이 특검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적으로 성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하고 잘하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그러다 보니까 특검에서도 그러니까 실수 없이 그래서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예. 마찬가지로 현재 검찰도 지금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현재 검찰도 의지를 가지고
환부를 도려낼 거라고 예, 저는 생각합니다. 환부를 도려낼 거라고 네. 하는데 지금 검찰의 이제 과제를 좀 정리해 주시죠. 지금 이제 검찰 쪽에서는 이제 곧 이제 탄핵이 어떤 방식으로 결정이 될지 이제 그거에 따라서 아마 그 수사 방향이 좀 요동치긴 하겠지만 여전히 저희는 이제 특검은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했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수사가 아직 남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저희가 다 마무리하지 못한 우병우의 수사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삼성뿐만 아니고 그렇죠. 기업도 다른 남아있죠. 대기업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일부 또 뭐 내사하든 또는 저희들이 검토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 부분들에 대한 수사도 여전히 또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국민이 납득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그러면 결국 뭐 이후에 제가 봐서는 장기적으로는 공직자 비리 수사처 같은 공직자 비리 수사처, 그렇습니다. 공수처죠. 예, 예. 그런 기구가 만들어져서 상시적으로 이런 것들을 감시하고 수사했으면 체제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예. 단건의 특별검사를 그 법을 발의해가지고 해결할 예.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예. 알겠습니다. 특검에서 활동하셨던 이정원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예. 정봉주의 품격 시대가 3월 16일 목요일이죠. 100회 특집 공개 방송을 준비합니다. 방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샵 5400으로 방청 신청과 성함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수사가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수사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듯합니다. 그런데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는 예상이 엇갈립니다. 우병우 라인 때문에 수사를 제대로 못할 것이다. 검찰 조직이 살기 위해서 우병우를 밟고 넘어갈 것이다. 사정기간 검찰이 권력의 신여라는 조롱을 받은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런 검찰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자신들을 통제했던 권력은 서산으로 기울고 있고 권력은 교체기에 들었습니다. 이 권력 공백기에 뼈를 깎는 마음으로 다시 태어나길 기대합니다. 특검이 그 힘든 고생을 하면서도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우병우 눈치를 보는 검찰이 아닌 국민을 바라보는 검찰, 늦은 감은 있지만 그런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3월 7일 화요일 정봉주 품격시대